제 나이 73, 김미자입니다. 제 인생을 한마디로 줄이면 아마 시장이 아닐까 싶어요. 동트기 전 새벽에 일어나 좌판을 깔고 해가 뉘엿뉘엿 저물 때까지 목청껏 채소를 팔았습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시장 바닥에는 온갖 군상의 인간들이 다 모입니다. 푼돈 깎으려는 사람, 슬쩍 물건 더 얹어가려는 사람, 인심 좋은 척하며 외상 달라는 사람.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으려면 사람 얼굴만 봐도 그 속을 대강은 꿰뚫어 볼 줄 알아야 했지요. 그렇게 억척스럽게 살아온 덕에 반반한 빌라 한 채를 장만했고 제 유일한 자랑이자 희망인 아들 명수를 번듯하게 키워냈습니다. 명수는 그런 저를 닮지 않아 순하고 물렀지만 LA 갈비보다 제가 끓인 된장찌개를 더 좋아하는 속 깊은 놈으로 자라주었으니 그걸로 충분히 만족했습니다. 그런 아들이 드디어 장가를 간다며 한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제 인생의 마지막 숙제까지 다 끝내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될 정수아라는 아이는 어쩜 그리 훤하고 예쁜지 꼭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튀어나온 주인공 같더군요. 첫인상은 완벽 그 자체였어요. 제 앞에서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어찌나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지. 제가 내놓은 싸구려 믹스커피를 마시면서도 어머니, 어쩜 커피를 이렇게 맛있게 타세요? 제가 마셔본 커피 중에 제일 맛있어요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제 눈에 그 모습이 조금 과장되어 보였지만 아들놈이 좋아서 해벌쭉하는 얼굴을 보니 차마 나쁜 생각은 할 수 없었지요. 그래, 요즘 애들은 표현이 좀 풍부할 뿐이겠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결혼식 날 수아는 정말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꼭 천사 같았어요. 제 손을 꼭 잡고는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 딸할게요. 명수 씨랑 행복하게 잘 살면서 효도할게요라고 속삭이는데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속에 있던 아주 작은 의심의 싹마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딸이 생기는구나. 남들처럼 고부 갈등이니 뭐니 하는 골치 아픈 일은 없겠구나.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어요. 결혼 사진을 찍을 때도 수아는 제 팔짱을 꼭 끼고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사진사는 어머님, 따님이랑 정말 보기 좋으시네요 라고 했고 저는 그 말에 딸보다 더 이쁜 며느리예요 라며 한박 웃음을 지었죠. 그 사진 속에서 우리는 정말 완벽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완벽해 보이는 것들은 대개 아주 작은 균열을 숨기고 있더군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아들 내외가 저희 집에 저녁을 먹으러 온 날이었습니다. 바로 그날부터였어요. 무언가 아주 미세하고 그래서 더 불쾌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저는 오랜만에 솜씨를 한껏 발휘했습니다. 명수가 어릴 때부터 제일 좋아하던 갈치조림을 필두로 잡채, 소고기 묵국까지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냈어요. 수아는 상을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박수까지 치며 감탄하더군요. 우와, 어머니, 이걸 정말 혼자 다 하셨어요? 대단하세요.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 음식을 다 해요. 옛날 분들은 손맛이 좋으시다더니 정말인가 봐요. 분명 칭찬인데 끝맛이 씁쓸했습니다. 옛날 분들이라는 말에 제가 무슨 박물관 유물이라도 된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명수가 그치? 우리 엄마 음식이 최고야. 라며 좋아하니 저는 애써 입꼬리를 올려 웃어 보였습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수아의 말은 계속해서 제 신경을 긁어댔습니다. 제가 직접 담근 열무김치를 맛있게 먹기에 입에 맞니? 더 가져다 줄까? 하고 물었더니 수아는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답했어요. 네, 어머니. 너무 맛있어요.
저희 엄마는 김치 같은 건 다 백화점에서 사다 먹거든요. 손에 물 묻히는 거 싫어하셔서요. 확실히 그렇게 사 먹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네요. 정성이 느껴져요. 이 말도 그냥 들으면 칭찬 같지요. 하지만 그 속에 숨은 뜻은 명확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우아하게 백화점에서 장을 보지만 어머님은 힘들게 직접 김치나 담그는 사람이네요. 교묘하게 자신들의 삶은 격상시키고 제 삶은 깎아내리는 화법이었어요. 명수는 그저 아내가 제 음식을 잘 먹는 게 좋은지 수아야 많이 먹어. 엄마 김치가 진짜 맛있어라며 거들 뿐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그냥 제가 너무 예민한가 보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억지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계속 반복됐어요. 며칠 뒤 제 생신이라며 아들 내외가 케이크를 사들고 저희 빌라에 들렀습니다. 수아는 집 안을 쓱 둘러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이 집은 참 정겨워요. 아담하고. 요즘엔 이런 집에 사는 사람도 드문데 꼭 드라마 세트장 같아요. 시간 여행하는 기분도 들고요. 이번에도 제 기분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제가 평생 시장에서 번 돈으로 제 청춘을 바쳐 장만한 소중한 보금자리가 이 아이에게는 그저 낡고 시대에 뒤떨어진 구경거리밖에 안 되는구나 싶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한들 아들놈은 우리 어릴 땐 다 이런 데서 살았어라며 헤헤거리게 뻔했으니까요. 수아의 말투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칭찬에 탈을 쓴 무시, 상냥함으로 포장한 경멸. 은근하게 선을 그으며 저를 자신보다 아래 등급의 사람으로 취급하는 듯한 말투. 이걸 저만 느끼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이 아이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러는 건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시장에서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며 살아온 제감이 경고하고 있었어요. 저건 실수가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행동이라고. 결정적인 사건은 그로부터 한 달쯤 뒤에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날은 아들 명수의 생일이었어요. 저는 궂은 비가 내리는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가장 실한 미역과 한우를 사와 정성껏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아들이 어릴 적 비 오는 날이면 유독 무릎이 아프다고 칭얼댔던 기억이 나서 뼈에 좋다는 도가니도 푹 고안했지요. 저녁 시간에 맞춰 도착한 아들 내외를 보며 저는 흐뭇한 마음으로 식탁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명수는 역시 엄마 밥이 최고야.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라며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수아가 숟가락을 드는 둥마는 둥하더니 명수를 보며 조용히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명수 씨 맛있어? 명수 씨는 이런 한식보다 파스타나 스테이크 같은 걸 더 좋아하지 않아? 지난번 청담동 레스토랑 갔을 때 엄청 잘 먹었잖아. 입맛도 좀 세련되게 바꿀 필요가 있어.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들의 생일상, 시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밤새 정성껏 차린 밥상 앞에서 할 소리는 아니었죠. 제 정성을 그리고 아들의 취향과 추억까지 멋대로 재단하고 촌스럽다고 무시하는 저 오만한 태도를 더는 참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탁 소리가 나게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적에 명수도 밥을 먹다 말고 놀라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웃음기 하나 없는 얼굴로 수아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예, 수아야. 네, 어머니. 수아는 무슨 일이냐는 듯 세상에서 가장 순진한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그 뻔뻔한 얼굴을 보니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낮고 차분하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말 속에 가시가 박혀 있구나. 듣는 사람 기분 상하게 하는 그런 말투는 고쳐야 한다. 제 말에 식탁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수아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사라졌고 명수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눈치와 아내의 눈치를 번갈아 살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수아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생긋 웃으며 말하더군요. 어머님, 제가 뭐려? 무슨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명수 씨가 워낙 서양 음식을 좋아하니까 혹시 입에 안 맞을까봐 걱정돼서 그런 건데 제 뜻이 잘못 전달됐나 봐요. 죄송해요. 오해? 제가 사람 말을 오해할 정도로 귀가 어둡고 어리석어 보이나? 네가 한 말의 속뜻을 제가 모를 것 같아? 제 단호한 말투에 수아는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문제는 제 아들놈이었어요. 명수는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수아가 정말 나쁜 뜻으로 한 말이 아니잖아. 그냥 표현이 서툴러서 그런 거지.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제 생일인데 다 같이 좋게 넘어가요. 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들에 대한 서운함과 깊은 배신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제 아들이 저 교활한 여자의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명수의 등 뒤에 숨어 저만 볼 수 있는 각도에서 희미한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고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 집안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 보는 눈이 어두운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더 이상 참고 웃어주기만 하는 순한 시어머니가 될 수 없다는 것을요. 아들놈 생일상 앞에서 그 난리를 치른 후 저희 집에는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명수는 제 눈치를 보느라 또 아내 비위를 맞추느라 안절부절 못했고 그 모습이 제 속을 더 뒤집어 놓았지요. 수아는 며칠간 저희 집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보나 마나 제 아들놈 앞에서 눈물이라도 짰겠지요. 어머님이 나를 미워하신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 하면서요. 제가 그 아이의 속을 모를 줄 알고 저는 그저 묵묵히 제 할 일을 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 나가고 해질녘까지 손님들과 실랑이하며 채소를 팔았어요. 제게는 수십 년간 제 삶을 지탱해온 이 시장 바닥이 세상 그 어떤 전쟁터보다 익숙하고 편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어요. 명수에게서 전화가 왔더군요. 엄마, 이번 주말에 수아랑 같이 점심 먹어요. 수아가 엄마한테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대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아직도 수아가 정말로 반성했을 거라 믿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그러냐 하고 짧게 답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순순히 사과할 리가 없지요. 분명 다른 꿍꿍이가 있을 것이라 직감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저희 집 근처의 제법 비싼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수아가 예약한 곳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이미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날은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어머니께서 정성껏 차려주신 생신상 앞에서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간절하고 진실해 보이는지 명수는 옆에서 감동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엄마, 이것 봐. 수아가 이렇게 반성하잖아.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물만 마셨습니다. 수아는 제 옆에 바싹 다가앉아 과일 주스를 따라주며 계속해서 사과를 늘어놓았어요. 제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래요,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할게요. 어머니 마음 불편하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저 수아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저렇게 예쁜 얼굴로 어쩜 저리 거짓말을 술술할까. 시장에서 물건값 깎으려고 죽는 소리 하던 단골들보다 한 수 위더군요. 잠시 후 값비싼 떡갈비 정식이 차려졌습니다. 수아는 제 밥그릇 위에 가장 크고 두툼한 떡갈비를 올려주며 살갑게 굴었어요. 식사를 하는 내내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명수는 오랜만에 저희 세 사람이 웃으며 밥을 먹는 모습에 완전히 마음을 놓은 듯 보였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수아가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걱정이에요. 시장은 좀 어떠세요? 늘 똑같지 뭐.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먹고 살자니 하는 거지. 제가 무심하게 답하자 수아는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그렇죠? 정말 월급 빼고는 다 오르는 것 같아요. 명수 씨 월급만으로는 서울에서 집 사기는커녕 전세금 올려주기도 벅차네요.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 요즘 같은 세상에 은행에만 돈 넣어두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래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수아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제 친구 중에 경제적으로 아주 밝은 애가 있는데요. 이번에 정말 확실한 투자 정보를 알아왔더라고요. 비공개로 소수 정예 회원들한테만 알려주는 고급 정보인데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대요. 1년만 묻어두면 원금의 3배는 기본이라던데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그런 사탕발림에 속아 푼돈이라도 떼어본 장사치가 어디 한둘인 줄 아나. 하지만 겉으로는 어수룩한 늙은이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원금의 3배? 세상에 그런 장사가 어디 있단 말이냐? 있다니까요, 어머니.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정보가 빠른 사람들만 하는 재테크예요. 제 친구는 그걸로 작년에 빚만 있던 집에서 강남에 아파트를 사서 이사 갔어요. 제가 어머니를 생각해서 특별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니도 평생 시장에서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제는 좀 편하게 사셔야죠. 모아두신 돈 조금만 투자하시면 이제 시장 일 안 하시고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실 수 있다니까요. 수아는 마치 저를 위하는 효녀 며느리라도 된 것처럼 열변을 토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명수는 어느새 눈을 반짝이며 수아의 말에 완전히 빠져든 모습이었어요. 정말이야, 수아야? 그렇게 좋은 게 있어? 그럼요, 명수 씨. 내가 당신이랑 어머님 아니면 이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정말 확실한 정보라니까요. 회사 이름이 실버골드 인베스트먼트인데 아는 사람만 아는 아주 유망한 곳이에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수아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물었지요. 그래서 내가 얼마를 투자하면 되는데? 제 말에 수아의 눈이 순간적으로 번뜩이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목소리를 살짝 높여 말했어요. 어머니, 투자금이 많을수록 수익률도 더 높아져요. 어머니께서 평생 모아두신 돈 전부 투자하시면 아마 1년 뒤에는 이 근방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실 수 있을걸요? 내 전 재산을 말하는 거냐? 네, 어머니. 이왕 하실 거면 확실하게 하셔야죠.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계약서 쓰는 것부터 돈 보내는 것까지. 어머니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 버시면 돼요.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침묵을 긍정의 신호로 받아들였는지 수아와 명수는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냅킨으로 입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향해 제 평생의 경험과 연륜을 담아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꿈 깨라. 제 단호한 한마디에 두 사람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식사 비용보다 조금 더 넉넉한 액수의 돈을 꺼내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특히 땀 흘리지 않고 버는 돈은 더더욱 없는 법이야. 니들이 말하는 그게 사기가 아니면 뭔데? 내 돈? 내 돈은 내가 평생 새벽잠 설쳐가며 찬물에 손 담가가며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번 돈이다. 그런 돈을 너 같은 애송이의 사탕 발림에 넘겨줄 만큼 내가 어리석어 보이나? 제 말은 얼음 송곳처럼 날아가 두 사람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수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명수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눈치를 살폈어요. 저는 그런 두 사람을 차갑게 쏘아보고는 식당을 나와버렸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을 위험한 길로 끌어들이려는 며느리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였으니까요. 그날 이후 수아는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졌습니다. 제게 전화를 걸어 퍼붓기 시작하더군요. 더 이상 상냥한 며느리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제가 어머니를 얼마나 생각해서 드린 말씀인데. 시끄럽다. 두 번 다시 그따위 소리 하려거든 전화하지 마라. 어머니는 평생 그렇게 시장 바닥에서 푼돈만 만지시니 돈 무서운 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 발전이 없는 거라고요. 명수 씨가 왜 저렇게 답답하고 꽉 막혔는지 이제 알겠네. 다 어머니 때문이었어. 수아는 전화기 너머에서 악을 썼습니다. 저는 그저 가소로웠어요. 제 미천이 드러나니 이성을 잃고 발악하는 모습이 꼭 궁지에 몰린 쥐 같았지요. 저는 아무 대꾸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수아의 공격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제 아들놈을 들들 볶기 시작한 겁니다. 매일 밤 명수에게 전화를 걸어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저 때문에 우리 가족의 미래가 어둡다며 가스라이팅을 했겠지요. 명수는 며칠이 멀다 하고 제게 찾아와 수아 좀 용서해 주면 안 되겠냐고, 수아가 절대 나쁜 뜻으로 그런 게 아니라고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속이 상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결국 터질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며칠간 가게 일로 바빠 아들 내외에게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명수에게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수아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불이 나게 택시를 잡아타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명수는 울상이 되어 저를 맞았고 수아는 소파에 이불을 덮고 누워 끙끙 앓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해? 수아가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몸져 누웠어. 병원에 가자고 해도 싫다고 하고. 저는 말없이 소파로 다가가 수아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은 없었어요. 꾀병이라는 것을 단박에 알아차렸지요. 저는 이불을 확 걷어내며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제 섯을 퍼런 목소리에 수아는 움찔하며 눈을 떴습니다. 명수는 제 행동에 놀라 엄마 왜 이래? 라며 저를 말렸어요. 저는 아들을 옆으로 밀치고 누워있는 수아를 똑바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짜는 연극 언제까지 할 거냐? 그따위 수작으로 내 아들 속여먹을 생각 마라. 그러자 수아가 벌떡 몸을 일으켜 앉으며 제게 소리쳤습니다. 연극이라니요. 제가 지금 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아세요? 어머니만 아니었으면
어머니 고집만 아니었으면 우리도 지금쯤 부자로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아직도 그놈의 헛소리를 짓거리는구나. 내가 너 그 버르장머리 없는 말투 마지막으로 경고한다고 했을 텐데. 제 차가운 경고에 수아는 순간적으로 이성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는 눈이 뒤집혀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라고 소리치며 독이 오른 살쾡이처럼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머리채를 움켜쥐려고 두 손을 뻗었지요. 명수가 수아야 안 돼 라고 소리치는 것과 거의 동시였습니다. 하지만 수아의 손이 제 머리카락에 닿기 전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수십 년 전 시장에서 술 취한 남봉꾼들이 좌판을 엎으며 행패를 부릴 때 그들을 제압하기 위해 어깨너머로 배웠던 기술이었어요. 저는 수아의 손목을 정확하게 잡아채고 제 몸에 무게를 실어 가볍게 비틀었습니다. 아! 하는 비명과 함께 수아의 몸은 힘없이 바닥으로 고꾸라졌어요. 저는 수아의 팔을 등 뒤로 꺾어 꼼짝 못하게 제압한 채 그 아이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사람 잘못 봤다, 애송아. 내가 시장 바닥에서 어떤 사람들을 상대하며 살아왔는지 너는 상상도 못할 것이다. 수아는 고통과 충격 그리고 경악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명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집안에는 수아의 거친 숨소리와 제 차가운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평화로웠던 저희 가족의 관계는 바로 그날 밤 완전히 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네 집에서 벌어진 소동은 제게 하나의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고부 갈등이나 성격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며느리 정수아는 돈 문제 때문에 이성을 잃었고 그 절박함이 제 아들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제압당한 채 바닥에 쓰러져 있던 수아는 고통에 찬 신음을 흘리면서도 눈으로는 저를 죽일 듯이 노려봤어요. 그 눈빛에서 저는 단순한 분노가 아닌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의 절박함과 공포를 읽었습니다. 제 아들 명수는 이 충격적인 상황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그저 엄마 제발 그만해. 수아가 아파하잖아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었지요. 저는 꺾고 있던 수아의 팔에서 힘을 풀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아는 손목을 부여잡고 소리 없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자신이 피해자인 척 연기하기 시작했어요. 어설프기 짝이 없는 연극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제 아들에게는 그게 먹혀드는 모양이었습니다. 명수는 곧장 수아에게 달려가 그녀를 부축해 일으키며 저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엄마, 어떻게 수아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너무 심하잖아. 심해? 그럼 네 마누라가 내 머리채를 잡으려고 달려든 건 안심하고? 명수야, 너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니? 저 아이는 지금 정상이 아니야. 엄마가 자꾸 수아를 몰아붙이니까 그런 거잖아. 수아는 우리 가족 잘 되자고 그런 건데 엄마가 너무했어. 아들의 멍청한 대답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섞을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집안의 진짜 문제는 교활한 며느리가 아니라 사랑에 눈이 멀어 진실을 보지 못하는 제 어리석은 아들놈이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저는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열고 집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수아의 흐느낌과 저를 붙잡는 명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부터는 저 혼자만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싸움에서 절대로 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서운함 때문이 아니었어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수아가 왜 저렇게 돈에 집착하며 이성을 잃었는지, 그 실버골드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의 정체는 무엇인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쳐야만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가장 마지막 수단이었어요. 어찌되었든 제 며느리이고 제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였습니다. 일이 커져서 세상에 알려지면 가장 큰 상처를 입는 것은 결국 제 아들일 테니까요. 다음 날 새벽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어둑한 시장은 고요했지만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시끄럽고 명료했어요. 저는 좌판을 펴자마자 수십 년간 제 곁을 지켜준 시장 동생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게는 경찰이나 탐정보다 더 확실한 정보망이 있었으니까요. 바로 수십 년간 동고동락하며 쌓아온 시장의 인맥이었지요. 첫 번째 전화는 마포에서 부동산을 하는 마포안테나에게 걸었습니다. 본명은 박철수인데 어찌나 말 많고 유머러스한지 시장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불렀지요. 철수야, 나 미자 언니야. 바쁘니? 어이구, 형님. 이 새벽에 웬일이십니까? 형님이 전화하실 정도면 큰일인데. 사람 하나 그리고 회사 하나만 좀 알아봐줘. 이름은 정수아, 29살. 그리고 실버골드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다. 네 능력이라면 등기부등본 떼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업자 등록 정보까지는 금방 알아볼 수 있잖니? 철수는 군소리 없이 알겠습니다, 형님. 바로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능력을 믿었어요. 두 번째 전화는 저희 가게 단골 손님이자 시중은행 지점장의 아내인 청담동 사모님에게 걸었습니다. 그녀는 시장에 신선한 채소를 사러 일부러 먼 곳에서 오는 사람이었고 저와는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정도도 친한 사이였어요. 사모님, 저 미자예요. 이른 아침부터 죄송해요. 어머, 미자씨, 괜찮아요.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안 좋네. 다름이 아니라 혹시 실버골드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모양인데 전화기 너머로 사모님의 목소리가 심각해졌습니다. 미자 씨, 혹시 거기 투자했어요? 절대 안 돼요. 그거 요즘 은행권에서 예금 빼내서 투자 사기치는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유사수신행위 업체로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곳이라고요. 얼마 전에도 저희 은행 고객 한 분이 거기 돈 넣었다가 전 재산 날리고 소송 준비 중이에요. 절대 엮이면 안 돼요. 사모님의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제 예상이 틀리지 않았던 겁니다. 마지막 전화는 옆가게 과일집 손자 녀석에게 했습니다. 그 아이는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컴퓨터 박사로 통했지요. 저는 그 아이에게 수아가 말했던 투자회사의 이름과 특징을 알려주고 인터넷에 관련된 정보가 있는지 샅샅이 뒤져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구글링부터 시작해서 다크웹까지 다 뒤져서 그놈들 정체를 알아내 드릴게요. 손자 녀석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 시장 정보망을 총동원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놈들의 정체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요. 정보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가게를 정리하고 있을 무렵 마포안테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알아봤습니다. 정수아, 그 아가씨 앞으로 된 재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사는 아파트도 명수 앞으로 전세 계약이 되어 있고요. 더 놀라운 건 최근 석 달 사이에 제2금융권, 그러니까 저축은행이랑 대부업체에서 총 1억 원의 대출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신용등급도 거의 바닥 수준이에요.
1억 원. 생각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이 전부 그 사기 회사로 들어갔을 것이라 생각하니 눈앞이 아찔했어요. 회사는 어떠냐? 그 실버골드인지 뭔지 아는 회사는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입니다. 강남에 번듯한 사무실 주소가 있길래 직접 가봤더니 웬 다단계 업체가 쓰고 있더군요. 한마디로 완벽한 사기꾼 놈들입니다, 형님. 철수의 말을 듣고 전화를 끊자마자 이번에는 컴퓨터 박사 손주 녀석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그놈들이 만든 허술한 홈페이지 주소와 인터넷 사기 피해자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카페 주소였습니다. 카페에 들어가 보니 저와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잃은 사람들의 절규와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수백만 원부터 수억 원까지 피해 금액도 다양했어요. 그들은 모두 원금 보장, 고수익이라는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결정타는 청담동 사모님의 전화였습니다. 미자 씨, 내가 남편 통해서 좀 더 알아봤어. 그 업체, 곧 경찰 수사가 들어갈 예정이래. 지금 피해자들이 모여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언론에도 제보가 들어간 모양이야. 조만간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나올 거야. 혹시라도 미자 씨 주변에 투자한 사람 있으면 당장 돈 빼라고 해. 물론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겠지만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제 며느리 정수아는 사기를 당한 피해자이자 동시에 제 돈까지 끌어들여 자신의 손실을 메꾸려 했던 가해자였습니다. 1억이라는 빚더미에 올라앉았으니 제정신이 아니었을 테지요. 며느리에 대한 분노보다 어리석은 아이에 대한 연민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꿰매에 넘어가 저를 원망하고 있을 제 아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철수가 보내준 등기 서류, 손주 녀석이 출력해준 인터넷 피해 사례들, 그리고 사모님과의 통화 내용을 요약한 메모까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제 아들을 만나러 가야 했습니다. 눈에 씬 콩깍지를 벗겨주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끔찍한 현실에 처해 있는지를 똑똑히 알려줘야 했습니다. 반격의 시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아들 명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평소처럼 유지하려 애썼어요. 명수야, 점심이나 같이 먹자. 할 말도 있고. 전화기 너머의 아들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곁에 수아가 있는 것이겠지요. 엄마, 수아도 같이라고 운을 떼려는 아들의 말을 저는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아니, 너하고만 볼 일이 있다. 둘이서만 보자. 제 목소리에 담긴 강단 때문이었을까요? 명수는 더 이상 토를 달지 않고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정했습니다. 저희는 회사 근처의 조용한 찻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약속 시간보다 일부러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초조하게 저를 기다리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저렇게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이는 순한 녀석을 제가 왜 좀 더 강하게 키우지 못했을까 하는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명수는 제 눈치를 살피며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수아한테는 비밀로 하고 나왔어. 저는 가방에서 그동안 모아온 서류 뭉치를 꺼내 아들 앞 테이블에 펼쳐 놓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인 철수가 떼어준 서류들, 컴퓨터 박사 손주 녀석이 출력해준 인터넷 피해자들의 절규, 가리고 청담동 사모님을 통해 알게 된 금융권의 정보까지. 명수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서류들을 뒤적였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네 마누라, 정수아의 실체다. 똑똑히 봐라. 저는 차분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아가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에서 1억 원의 빚을 졌다는 사실, 그 돈을 실버골드 인베스트먼트라는 유령 회사에 투자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회사가 전형적인 금융 사기 조직이며 곧 경찰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까지 저는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명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도 서류에 적힌 명백한 증거들에서 눈을 떼지 못했지요. 모든 설명을 마친 후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명수야, 엄마는 지금 네 마누라를 흉보자고 이러는 게 아니야. 우리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지 알려주려는 거다. 저 아이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어. 그리고 너까지 그 낭떠러지로 끌고 들어가려 하고 있단 말이다. 저는 아들이 이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이성을 되찾기를 바랐습니다. 저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 믿었어요.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때로 사람의 눈과 귀를 완벽하게 멀게 만드는 모양입니다. 한참 동안 충격에 빠져 있던 명수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에는 슬픔이나 분노가 아닌 저에 대한 깊은 불신과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다고 내가 엄마 말을 믿을 것 같아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제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건 다 엄마가 수아를 미워해서 꾸며낸 거잖아요. 우리 사이 갈라놓으려고 이런 것까지 준비한 거냐고. 명수야, 엄마는 처음부터 수아를 싫어했어. 그래서 어떻게든 흠집을 잡으려고 했던 거잖아. 수아가 얼마나 착하고 여린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울 수가 있어. 엄마한테 정말 실망이야.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찻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흩어진 서류들을 보며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어요.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내민 진실의 증거들은 아들에게 그저 아내를 미워하는 시어머니의 모함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식어버린 차만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시리게 아파왔어요. 그날 이후 명수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낸 문자에도 답이 없었고요.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들이 집에 돌아가 제가 했던 모든 이야기를 수아에게 털어놓았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수아는 그 상황을 역으로 이용해 제 아들을 더욱더 자기 편으로 만들었을 것이라는 것을요. 아마 눈물이라도 흘리며 어머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미워하시다니 나는 그냥 다 같이 잘 살고 싶었을 뿐인데. 명수 씨, 나 이제 어떻게 살아라며 동정심에 호소했겠지요.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부동산을 하는 철수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형님, 큰일 났습니다. 명수가 자기 이름으로 된 아파트 전세 계약서 들고 와서 담보대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얼굴만 시뻘개져서 돌아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를 무언가가 세게 내리치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아가 결국 제 아들까지 끌어들여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명수에게는 이렇게 말했겠지요. 어머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시니 이제 우리가 살 길은 이것밖에 없어. 이 돈만 투자하면 우리가 잃었던 돈을 전부 만회하고도 남아. 그럼 우리도 어머니한테 당당해질 수 있어. 제 아들놈은 그 말에 또 속아 넘어간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수가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사기꾼들에게 넘겨주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만 했습니다. 저에게는 마지막 비장의 무기가 필요했어요. 수아의 입으로 직접 모든 사실을 실토하게 만드는 것. 저는 곧바로 시장으로 달려가 평소 알고 지내던 전파상에 들러 아주 작고
성능 좋은 녹음기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아들네 집으로 향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문을 열고 나온 것은 수아였습니다. 저를 보자마디 그 아이의 얼굴에는 경계심과 적대감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명수 씨 없어요. 안다. 너 보러 왔다. 들어가서 얘기 좀 하자. 저는 수아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는 짧은 순간 저는 주머니 속에서 녹음기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아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제 맞은편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최대한 지치고 패배한 사람처럼 보이도록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네 말이 다 맞다고 치자. 내가 늙어서 세상 물정 모르고 괜한 고집을 부렸나 보다. 제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수아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연기를 이어갔어요. 명수한테 얘기 다 들었다. 네가 말한 그 투자 정말로 그렇게 확실한 거냐? 그럼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알겠다. 그럼 나도 투자하마. 내가 평생 모은 돈 전부 너한테 주마. 대신 조건이 있다. 그 돈으로 정말로 돈을 불려서 우리 명수 이름으로 된 번듯한 아파트 한 채부터 사다오. 할 수 있겠니? 제 제안에 수아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드디어 자기 꾀에 넘어왔다고 확신하는 듯 보였어요. 경계심이 완전히 허물어진 수아의 입에서는 그동안 감춰왔던 본심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진작 그러셨어야죠. 어머니가 처음부터 저를 믿고 도와주셨으면 일이 이렇게까지 꼬이지도 않았잖아요. 어머니 돈까지 있었으면 진작에 한몫 단단히 잡고 이 지긋지긋한 전셋집 뜨는 건데. 그럼 네가 그동안 나한테 투자하라고 했던 게 사실은 네가 이미 잃은 돈을 메꾸기 위해서였구나. 저는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수아는 이미 이성을 잃고 흥분한 상태였기에 제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저도 잘 살아보려고 한 죄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사사건건 방해하고 무시했잖아요. 명수 씨도 어머니만 없었으면 진작에 저를 도와줬을 사람이에요. 이 모든 게 다 어머니 탓이라고요. 수아는 악을 쓰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 주머니 속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지요. 저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다. 네 속마음이 그렇다는 거 잘 알았다. 영문을 모르는 수아는 저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저는 주머니 속에서 뜨거워진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제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는 제 손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녹음 파일이 바로 제 아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고 이 지긋지긋한 상황을 끝낼 마지막 열쇠였습니다. 아들네 집을 나선 제 손에는 작고 차가운 녹음기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며느리 정수아의 날 것 그대로의 목소리, 그 아이의 탐욕과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렸지만 저는 한참 동안 그 안에 서서 멍하니 숫자판만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기계 하나면 이 모든 지긋지긋한 갈등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당장 아들에게 달려가 이 녹음 파일을 들려주면 사랑에 눈이 멀었던 아들놈도 제정신을 차리겠지요. 며느리의 가면을 제 손으로 벗겨내고 그 아이를 이 집안에서 완전히 몰아내는 것은
이제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수아를 그냥 내치는 것은 너무 쉬운 해결책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저지른 잘못은 밉고 괘씸했지만 그보다 더 화가 나는 것은 제 아들과 며느리를 나락으로 끌어들이려 했던 그 사기꾼 놈들이었습니다. 땀 흘려 돈 버는 사람들의 피 같은 돈을 달콤한 말로 홀려 빼앗아가는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 그들을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또 다른 누군가가 저희 가족과 같은 고통을 겪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기를 당해 1억이라는 빚더미에 올라앉은 며느리를 그냥 내쫓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빚은 고스란히 제 아들 명수의 몫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저는 이 문제의 뿌리를 뽑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며느리를 벌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판을 설계한 놈들까지 전부 끌어내어 법의 심판을 받게 만들기로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그 덫에 걸려 허우적대고 있는 제 며느리 정수아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해가 뜨기도 전에 수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마 밤새 잠을 설쳤겠지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아이의 목소리는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나다. 어제 내가 한 제안 아직 유효하다. 네가 그 사기꾼 놈들 본사에 직접 가서 내 돈을 투자하겠다고 판을 벌여라. 내가 아주 돈 많고 어수룩한 시어머니 연기를 해줄 테니 대신 네가 살 길은 그것뿐이라는 것만 명심해라. 수아는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제 의도를 파악하려 머리를 굴리는 것이겠지요. 저는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어제 네가 내뱉은 말들 여기 전부 녹음되어 있다. 이걸 명수에게 들려주기 전에 그리고 경찰서에 가져가기 전에 결정하는 게 좋을 거야. 선택은 네 몫이다. 전화기 너머로 수아의 가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이 돌아왔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할게요.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지만 그 고양이가 호랑이일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법이지요. 수아는 제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오늘 오후에 시장에 있는 제 가게로 찾아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아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본격적으로 작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제게는 수십 년간 시장 바닥에서 동고동락하며 다져온 피보다 진한 의리로 뭉친 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시장 어벤져스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시장 입구에서 가장 큰 정육점을 하는 천하장사 김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나이는 10살 아래였지만 10년 전 아내를 먼저 하늘로 보내고 혼자 아들을 키울 때 제가 친동생처럼 살뜰히 챙겨준 인연으로 저를 친누님 이상으로 따랐습니다. 키가 2m에 가깝고 몸무게는 120kg이 넘는 거구였지만 마음만은 비단결처럼 고운 사람이었지요. 누님, 이 아침부터 어쩐 일이십니까? 돼지고기를 손질하던 김 사장은 저를 보자마자 칼을 내려놓고 달려왔습니다.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제 며느리가 사기를 당했고 그 사기꾼들을 잡기 위해 덫을 놓으려 한다는 제 계획을요. 이야기를 듣는 내내 김 사장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습니다. 아니, 어떤 놈들이 감히 우리 누님 댁을 건드립니까? 걱정 마십시오, 누님.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놈들 소굴에 쳐들어가는 날, 제가 문지기 역할은 확실하게 해내겠습니다. 제 앞에서 개미 한 마리 얼씬 못하게 막아설 테니 누님은 계획대로만 하십시오. 김 사장의 우직한 대답에 제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사람은
시장 안쪽에서 생선 가게를 하는 욕쟁이 할매 이모였습니다. 저와는 거의 40년 지기 친구로 입은 거칠어도 속정은 누구보다 깊은 사람이었죠. 미자야, 네가 웬일이냐? 얼굴이 반쪽이 됐네. 언니, 나 좀 도와줘. 큰일이 났어. 저는 이모의 가게 평상에 걸터 앉아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이모는 팔던 생선을 바닥에 내팽개치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을 봤나? 사람 등쳐먹는 놈들은 아주 싹을 잘라버려야 돼. 걱정 마라, 동생아. 그날 내가 네 며느리 친구인 척 따라가서 바람잡이 역할을 기가 막히게 해줄 테니. 내가 또 그런 연기는 전문 아니냐. 내 입에서 이거 완전 대박이네. 소리 나오면 10년 묵은 사기꾼도 깜빡 속아 넘어갈걸. 이모의 화끈한 지원 약속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사람은 이 모든 상황을 법적으로 자문해주고 결정적인 순간에 경찰에 신고하는 역할을 해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조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 언니의 아들인 조카 녀석은 얼마 전에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지금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습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모, 무슨 일이에요? 성민아, 바쁘니? 이모가 급하게 자문 구할 게 있어서. 저는 조카에게도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법률가답게 조카는 제 이야기를 아주 침착하게 듣고는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짚어주었습니다. 이모, 이건 전형적인 유사수신행위 사기 사건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이 이모의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는 거예요. 계약서에 사인을 유도하거나 돈을 넘겨받으려고 할 때 현장을 덮쳐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어요. 제가 그날 동행해서 법적인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전부 기록하고 타이밍에 맞춰 경찰에 신고할게요. 걱정 마세요. 똑 부러지는 조카의 말에 제 계획은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춘 것처럼 완벽해졌습니다. 천하장사 김 사장, 욕쟁이 할매 이모, 그리고 변호사 조카까지. 저의 시장 어벤져스가 모두 모인 셈이었지요. 오후가 되자 약속대로 수아가 제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며칠 사이에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고 눈은 퀭했어요. 저는 그 아이를 가게 뒤편의 작은 창고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세운 계획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레 오전에 그놈들 사무실로 찾아갈 거다. 너는 나를 돈은 많지만 세상 물정 모르는 시어머니라고 소개하고 나는 며느리 등살에 못 이겨 투자 설명회 한번 들어보러 온 부잣집 노인 연기를 할 거다. 너는 옆에서 바람만 잡으면 돼. 내가 하는 말에 맞장구 치고 이 투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계속해서 나를 설득하는 척해라. 할 수 있겠니? 수아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도끼나 반항심이 서려 있지 않았어요.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의 공허함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놈들이 계약서를 내밀고 내 돈을 받으려는 순간 내가 기침을 크게 2번 할 거다. 그게 신호다. 무슨 일이 있어도 놀라거나 당황해서는 안 돼. 알겠니? 수아는 여전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창고 구석에 놓아두었던 낡은 여행 가방을 꺼내 그 아이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안에 현금 5억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거다. 위에는 진짜 5만 원권 몇 장을 깔고 그 밑에는 신문지를 채워서 이 가방을 들고 가는 역할은 네가 해야 한다. 그래야 그놈들이 너를 더 믿을 테니까. 수아는 텅 빈 눈으로 그 낡은 여행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에 발을 들였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 일이 끝나면 네가 진 빚 1억, 그리고 네가 저지른 잘못, 전부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자.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너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수아를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사기꾼들을 잡기 위한 덫은 완벽하게 설치되었고 미끼는 제 스스로 덫 안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틀 뒤 저는 제 인생을 건 가장 큰 판을 벌이게 될 것이었습니다. 작전 당일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시장 일을 봤지만 마음은 온통 강남의 그 사기꾼 소굴에 가 있었지요. 오전 10시 저는 시장 동료들에게 잠시 가게를 맡기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약속 장소인 시장 앞 버스 정류장에는 저의 든든한 시장 어벤져스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천하장사 김 사장은 평소 입던 피 묻은 작업복 대신 몸에 꽉 끼는 양복을 차려입고 와서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스꽝스러운지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질 뻔했어요. 욕쟁이 할매 이모는 화려한 꽃무늬 블라우스에 진주 목걸이까지 하고 나타나 누가 봐도 돈 좀 있는 집 사모님 행색이었습니다. 변호사 조카 성민이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까지 들고 와서 제가 믿는 구석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수아가 문제의 돈 가방을 들고 초조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모두를 둘러보며 마지막으로 작전을 확인했습니다. 김 사장은 나하고 수아가 사무실로 들어간 뒤 10분 후에 건물 입구에서 담배 피우는 척하며 대기해 누가 나오거나 들어가려 하면 그 덩치로 최대한 길을 막고 시간을 끌어. 성민이 너는 근처 카페에서 노트북 켜놓고 대기하다가 내가 신호를 보내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사무실로 뛰어들어와. 이모는 나하고 같이 들어가서 내 옆방에서 상담받는 부자 친구 연기 알지? 모두가 비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수아에게 다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돈을 노리는 사기꾼과 한패다. 연기, 똑바로 해라. 네 인생이 걸린 문제다. 수아는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2대의 택시에 나눠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빌딩 숲을 보며 저는 수십 년 전 보따리 하나 들고 서울에 올라왔던 제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거대한 도시는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의 꿈을 먹고 자라는 괴물처럼 느껴졌지요. 실버골드 인베스트먼트라는 거창한 이름의 회사는 번화가의 한 오피스텔 건물 7층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건물 자체는 번듯했지만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분위기는 어딘가 모르게 엉성하고 저렴했어요. 유리문 안으로 보이는 사무실은 겉보기에는 그럴싸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에 벽에는 성공한 사람들의 명언 액자가 걸려 있었고 젊은 직원들은 모두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바쁘게 움직이는 척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시장에서 평생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며 살아온 제 눈에는 그 모든 것이 가짜라는 게 보였습니다. 대리석은 진짜가 아닌 시트지였고 직원들의 미소는 어색했으며 그들의 눈빛에는 손님에 대한 존중이 아닌 먹잇감을 보는 탐욕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와 수아 그리고 이모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 훤칠하게 생긴 젊은 남자가 달려와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정수아 고객님 소개로 오신 김미자 어머님이시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본부장 박진우라고 합니다. 저는 어수룩하고 돈 많은 시골 노인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촌스럽게 감탄하는 척했지요. 어머, 어머, 여기가 말로만 듣던 그 회사구먼. 아주 번쩍번쩍하네. 서울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먼. 제 연기에 박 본부장이라는 자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완전히 쉬운 먹잇감으로 판단한 듯 보였어요. 수아는 옆에서 제 팔짱을 끼고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믿을 수 있는 곳이라고. 박 본부장님이 업계에서 제일 유능하신 분이세요. 이모는 나는 저쪽 방에서 상담 좀 받고 올게. 미자야, 너도 설명 잘 들어봐. 이거 완전 대박이라더라라며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박 본부장은 저희를 가장 안쪽에 있는 VIP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푹신한 가죽 소파에 앉자 젊은 여직원이 들어와 고급스러운 찻잔에 캐모마일 차를 내왔습니다. 모든 것이 돈 많은 사람들의 허영심을 자극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연출이었지요. 박 본부장은 맞은편에 앉아 현란한 말솜씨로 자신들의 투자 상품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프와 도표가 가득한 자료를 보여주며 알아듣지도 못할 전문 용어들을 섞어 썼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당신 돈을 우리에게 맡기면 아무런 노력 없이 부자가 될 수 있다. 저는 중간중간 일부러 멍청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정말로 떼일 염려는 없는 거요? 내가 평생 시장에서 배추 팔아모은 돈인데. 어머님, 걱정 마십시오. 저희는 100% 원금을 보장해 드립니다. 이건 저희 회사와 고객님 사이의 약속입니다. 만약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저희 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조건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뻔한 거짓말이었지요. 저는 마지막으로 확인 사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그러는데 오늘 내가 5억을 가져왔다고 이 돈을 전부 투자하면 특별히 수익률을 더 쳐준다고 하던데 사실이요? 제 말에 박 본부장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흥분을 감추려는 듯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옆에 있던 수아가 들고 온 여행 가방을 힐끔 쳐다봤습니다. 아, 네. 물론입니다, 어머님. 오늘 바로 계약하시면 저희가 VIP 고객님으로 모시고 추가 수익률 5%를 더 얹어드리겠습니다. 정말 잘 생각하셨습니다. 놈이 완전히 미끼를 문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곧장 계약서 2부를 가져와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수아는 옆에서 어머니 잘 생각하셨어요. 여기에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라며 제 손에 펜을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펜을 든 채 잠시 망설이는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박 본부장을 쳐다보며 말했지요. 그 전에 내가 확인해 볼 게 하나 있는데. 저는 주머니에서 제 낡은 휴대폰을 꺼내 어제 녹음했던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수아와 저의 대화가 상담실 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진작 그러셨어야죠. 어머니가 처음부터 저를 믿고 도와주셨으면 일이 이렇게까지 꼬이지도 않았잖아요. 그럼 네가 그동안 나한테 투자하라고 했던 게 사실은 네가 이미 잃은 돈을 메꾸기 위해서였구나. 그래요. 맞아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녹음 파일이 재생되는 동안 박 본부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상황 파악이 끝난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문 쪽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약속했던 대로 목이 터져라 기침을 2번 했습니다. 쿨러, 쿨러. 제 기침 소리와 동시에 상담실 문이 벌컥 열리며 변호사 조카 성민이가 들어왔습니다. 성민이는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며 소리쳤습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사기 행각은 전부 녹화되고 있습니다.
유사수 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현행범으로 지금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박 본부장은 성민이를 밀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밖 복도에는 천하장사 김 사장이 팔짱을 낀 채 산처럼 버티고 서 있었지요. 도망가려던 박 본부장과 다른 직원들은 김 사장의 거대한 덩치와 험악한 인상에 기가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옆방에서 뛰쳐나온 욕쟁이 할매 이모는 이런 도둑놈의 자식들, 남의 등골 빼먹는 놈들은 다 잡아가둬야 돼, 라며 고함을 쳤습니다. 몇 분 뒤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사기꾼 일당은 모두 그 자리에서 수갑을 차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조용히 앉아 경찰들에게 연행되어 가는 그들의 초라한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제 옆에는 수아가 넋이 나간 얼굴로 서 있었고 제 주변에는 든든한 시장 어벤져스가 저를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열린 창문으로 불어와 제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길고 길었던 갈등의 한가운데를 통과한 기분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아름다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경찰서 앞에는 조사를 마친 수아와 연락을 받고 달려온 아들 명수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모든 자초지종을 경찰 조사를 통해 전해 들은 모양이었어요. 그 아이의 얼굴에는 충격과 혼란, 그리고 저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명수가 운전하는 낡은 차는 침묵의 무게를 싣고 도시의 불빛 사이를 달렸습니다. 저는 창밖만 바라봤고 수아는 뒷좌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계속해서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지요. 명수는 백미러로 연신 제 눈치를 살폈지만 저는 아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 어떤 위로나 섣부른 용서도 필요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오직 혹독한 진실을 마주해야만 하는 시간이었지요. 저희 집 거실에 세 사람이 마주 앉았을 때 무거운 침묵이 다시 저희를 짓눌렀습니다. 찻잔에 담긴 따뜻한 보리차가 다 식어갈 때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수아였습니다. 그 아이는 소파에 앉아있던 자리에서 스르르 내려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마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아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동안의 연기와는 다른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절망과 후회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어머니와 명수 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어요. 돈에 눈이 멀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아는 오랫동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명수도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들놈도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어머니 말씀을 믿지 않고 수아 편만 들면서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박았어요. 어머니가 저희를 구하려고 그렇게 애쓰시는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어머니를 원망만 했어요.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두 아이가 제 앞에서 눈물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순간 마음 약해져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값싼 동정이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어른의 역할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고
두 사람을 차례로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일어나라. 니들의 눈물이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제 말에 두 사람은 울음을 그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먼저 수아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정수아, 네가 진 빚 1억, 그건 온전히 네 몫이다. 내가 갚아줄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다. 사기당한 돈을 일부라도 돌려받게 될지 아니면 한 푼도 못 건지게 될지는 앞으로 법이 알아서 할 일이다. 하지만 네가 진 빚은 네가 밤을 새서 일을 하든 밥을 굶든 네 힘으로 갚아나가야 할 것이다. 그게 네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다. 수아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아들 명수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너 김명수, 나는 네가 오늘 흘리는 이 눈물을 믿지 않는다. 너는 나보다 네 마누라가 더 소중했고 진실보다는 달콤한 거짓말을 더 믿고 싶었던 거다.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하려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는 내 기대를 무참히 짓밟았다. 제 질책에 명수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이혼은 너희 둘이 알아서 해라. 내가 감나라 배나라 할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히 해두겠다. 이 집안의 기둥은 나 김미자다. 너희가 정신 차리고 사람답게 살고 싶다면 앞으로는 내 방식대로 따라야 할 것이다. 너희가 저지른 어리석은 선택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이제부터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으로 저의 선언은 끝이었습니다. 무작정 감싸주거나 다 괜찮다며 어설픈 용서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혹독하게 다뤄야 하는 법입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이지요.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밤을 샜습니다. 아들 내외는 안방에서 밤새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 듯 했지만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틀 무렵 안방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어제와 달리 무언가 결심을 굳힌 듯 보였습니다. 수아가 먼저 제 앞에 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저희가 저지른 잘못, 저희 힘으로 책임지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저희에게 길을 알려주세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명수도 수아의 옆에 서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얼굴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희망의 작은 불씨를 보았습니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나는 아주 작고 연약하지만 꺼지지 않으려는 삶의 의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그럼 아침밥부터 먹고 시작하자. 밥은 먹고 살아야지. 그리고 수아, 너는 오늘부터 나를 따라 시장에 나와야 할 거다. 제 말에 수아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사무실에 편히 앉아서 남의 돈 등쳐먹을 생각만 하니 세상이 우습게 보였겠지. 이제부터 땀 흘려 돈 버는 법이 얼마나 고되고 정직한 것인지 이 시어미가 아주 뼈에 새겨주마. 그것이 이 길고 긴 소동의 끝이자 저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심판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는 혹독한 속죄의 시간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제 평생의 시계는 어김없이 오전 4시를 가리켰습니다.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나가니 놀랍게도 수아가 먼저 일어나 뻣뻣하게 서 있더군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눈은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앞으로 닥쳐올 미지의 시간에 대한 두려움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창고에서 낡아빠진 고무장화와 빛바랜 몸빼바지, 그리고 볕을 가릴 책 넓은 모자를 꺼내 그 아이 앞에 던져주었습니다. 한때는 명품 가방과 구두가 아니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아이였지요. 수아는 잠시 그 낯선 물건들을 내려다보며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결심한 듯 군소리 없이 주섬주섬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세련된 도시 여성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막 시골에서 상경한 처녀처럼 어색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도매시장에 도착했을 때 새벽의 칼바람이 두 사람의 뺨을 사정없이 핥히었습니다. 거대한 트럭들이 내뿜는 매캐한 매연 냄새, 경매사들의 알아들을 수 없는 외침,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상인들의 우렁찬 욕설이 뒤섞여 이곳은 마치 거대한 전쟁터의 아침 같았지요. 수아는 생전 처음 마주하는 거칠고 야성적인 풍경에 완전히 압도당한 듯 제 등 뒤에 숨어 겁먹은 눈으로 주변만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뭘 그렇게 넋놓고 구경만 하고 섰나? 저기 가서 오늘 들어온 배추나 날라. 저는 1톤 트럭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배추망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희 가게는 시장에서도 목이 가장 좋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그만큼 매일 소화해야 하는 채소의 양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수아는 제 불호령에 화들짝 놀라며 허둥지둥 트럭으로 달려가 배추 망태기 하나를 들어 올리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평생 연필보다 무거운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 가냘픈 팔로 새벽 이슬을 머금어 돌덩이처럼 묵직한 배추망을 들어 올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낑낑거리며 용을 쓰던 수아는 결국 중심을 잃고 질퍽한 바닥으로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본 주변 상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와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저기 저 색시 좀 보소. 사모님, 어디서 저렇게 곱디고 온 아가씨를 데려왔어? 저래가지고 오늘 안에 물건 다 들여놓기는 하겄어? 수아의 얼굴이 창피함으로 홍당무처럼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눈에는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듯한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지요. 저는 그 아이에게 다가가 윽박지르거나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먼저 익숙하게 배추망 2개를 번쩍 들어 양 어깨에 하나씩 둘러매고는 성큼성큼 가게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멍하니 서 있는 수아를 보며 말했지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하지만 안 하려고 버티는 놈은 평생 아무것도 못하는 법이야. 망태기가 무거우면 그 안에 든 배추를 2포기씩이라도 품에 안고 날라.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네가 아직 방법을 못 찾았을 뿐이다. 어떻게든 오늘 해가 뜨기 전까지 저 트럭에 있는 물건들을 전부 가게 안으로 옮겨놔야 아침 장사를 시작할 수 있다. 제 말은 위로가 아닌 현실이었습니다. 수아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제 말대로 망태기에서 배추를 한 포기씩 꺼내 품에 안고 나르기 시작했어요.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을 오가고 나서야 거대한 트럭의 짐칸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수아의 이마와 등은 온통 땀으로 젖어 있었고 숨은 턱까지 차올라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지요. 그것이 그 아이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온전히 제 육신을 움직여 땀 흘려 일한 첫 번째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제 가르침은 혹독하고 집요했습니다. 저는 수아에게 아주 사소한 요령조차 알려주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몸으로 직접 부딪혀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시킨 일은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 채소를 다듬는 일이었습니다. 시든 잎을 떼어내고 흙 묻은 뿌리를 칼로 잘라내고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을 골라내는 단순하지만 끝없는 작업이었지요.
수아의 희고 곱던 손가락은 하루 만에 흙물이 시커멓게 들었고 서툰 칼질에 여기저기 생채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가면 수아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다며 소리 없는 신음을 흘렸고 파스를 덕지덕지 붙이고서야 겨우 잠이 들곤 했습니다. 다음으로 가르친 것은 저울을 다루고 돈을 계산하는 법이었습니다. 암산이 느린 수아는 손님들이 몰려들 때마다 허둥대기 일쑤였고 돈을 잘못 거슬러줘 손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모르는 척 내버려 두었습니다. 자신의 실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손해를 보게 되는지를 직접 느껴야만 정신을 차릴 수 있을 테니까요. 며칠을 그렇게 돈을 축내고 나서야 수아는 밤에 잠을 줄여가며 거스름돈 계산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역시 손님을 상대하는 일이었습니다. 수아는 처음에는 예전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손님들에게 백화점 직원처럼 어색하고 과장된 친절을 베풀려 했습니다. 고객님, 오늘 들어온 이 시금치는 아주 신선하고 품질이 좋습니다. 비타민이 풍부해서 피로 회복에도 그만이랍니다. 하지만 시장 바닥에서 그런 고상한 화법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깐깐하기로 소문난 단골 할머니에게 제대로 면박을 당하고 말았지요. 아가씨는 뭔 말을 그렇게 책 읽듯이 한대? 그냥 시금치 한 단 달라고. 그리고 내가 비타민 많은 거 몰라서 사러 왔겠어? 덤이나 넉넉하게 얹어줄 생각이나 해. 저는 그런 수아를 가만히 지켜보다가 손님이 가고 나면 조용히 불렀습니다. 여기는 네가 알던 세상과는 다른 곳이다. 여기서는 네가 가진 학벌이나 집안, 네가 입고 걸쳤던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 이 시장 바닥에서 통하는 건 딱 두 가지다. 물건의 신선함, 그리고 주인의 넉넉한 인심. 손님들에게 필요한 건 네가 외운 듯한 상품 설명이 아니라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진심 어린 말 한마디야. 오늘 들어온 시금치가 아주 달고 맛있어요, 할머니. 된장 풀어서 국 끓여 드시면 아드님이 아주 좋아할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시금치 몇 포기를 더 얹어드리는 게 100마디 설명보다 더 효과적인 법이다. 장사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란 말이다. 수아는 제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귀담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했지만 날이 갈수록 조금씩 시장 사람들의 언어와 생리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정육점 김 사장님이 고기를 한 근 사러 오면 아이고 사장님 오늘 고기 때깔이 예술이네요. 저녁에 식구들이랑 삼겹살 파티 하시려나 봐요? 라며 너스레를 떨었고 생선 가게 이모가 들르면 언니 이리 와서 시원한 녹차 한잔하고 가. 오늘 날씨 무지하게 덥네. 라며 먼저 살갑게 챙기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그 아이의 말투에서 상대를 얕잡아 보던 교묘한 가시가 완전히 빠지고 그 자리에 투박하지만 정겨운 온기가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과정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그날은 유난히 장사가 힘든 날이었습니다. 온종일 고된 노동에 시달린 수아는 결국 가게 뒤편 창고 구석에 쭈그려 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아이도 후회와 서러움 그리고 막막함이 왜 없었겠어요. 화려했던 과거와 초라하기 짝이 없는 현실을 비교하며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모르는 척 그 아이가 눈물을 그치고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잠시 후 수아는 벌겋게 부은 눈가를 소매로 쓱 닦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나와 묵묵히 제 할 일을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그 아이가 이제 나약한 자신과 싸워 이기는 법을 조금씩
배우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들 명수도 그 시간 동안 철저하게 달라졌습니다. 녀석은 퇴근하면 넥타이도 풀지 않은 채 곧장 시장으로 달려와 가게 마감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수아가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 다듬었던 채소 찌꺼기들을 치우고 악취가 나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비우고 무거운 좌판을 함께 나르고 바닥에 물을 뿌려 청소하는 것은 온전히 명수의 몫이었습니다. 주말에는 새벽부터 일어나 배달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단돈 10,000원이라도 더 벌기 위해 애썼지요. 집에 돌아가면 피곤에 지쳐 쓰러져 잠든 아내의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물러주고 상처난 손에 정성껏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맹목적인 사랑에 눈이 멀어 아내의 허물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던 과거의 어리석은 남편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아내의 고통과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온전히 책임지려 하는 진짜 가장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2달이 훌쩍 지난 어느 날 수아는 처음으로 월급이라는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그 아이가 일한 날짜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일당을 쳐주었지요. 낡고 누런 봉투에 현금을 담아 수아에게 건네자 그 아이는 마치 아주 귀한 물건이라도 되는 양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든 꼬깃꼬깃한 지폐들을 한참 동안 말없이 내려다보더군요. 그 아이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고였습니다. 100만 원이 조금 넘는 어찌 보면 하찮은 액수였지만 그 돈은 수아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정직한 땀을 흘려본 돈이었습니다. 그 돈의 진짜 가치와 무게를 이제야 비로소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이겠지요. 수아는 그 돈 봉투를 제게 다시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걸로는 제가 진 빚을 갚기에 턱없이 부족해요. 이걸로라도 빚 갚는데 보태주세요. 저는 그 봉투를 받지 않고 단호하게 수아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아니다. 이건 네가 피땀 흘려 번 네 인생의 첫 월급이다. 그러니 이 돈만큼은 너를 위해 써라. 사고 싶었던 옷을 사도 좋고 먹고 싶었던 음식을 사 먹어도 좋다. 그리고 빚은 앞으로 너희 2사람이 함께 벌어서 갚아나가면 된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다. 조급해하지 마라. 정직하게 한 걸음씩 걷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보일 게다. 제 말에 수아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눈물은 지난날의 후회나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된 노동의 신성한 대가를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와 희망을 발견한 자의 뜨겁고 맑은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 3사람은 오랜만에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수아는 자신의 첫 월급으로 사온 돼지고기를 듬뿍 넣어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김치찌개 한 그릇을 앞에 놓고 그 어떤 값비싼 만찬보다 더 풍성하고 따뜻한 저녁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시간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고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 법이지요. 혹독했던 여름이 찜통 같은 더위를 남기고 물러가자 시장의 좌판 위에는 풍성한 가을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을이 매서운 겨울바람에 자리를 내어줄 때까지 저희 가족에게는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역시 며느리 수아였습니다. 이제 수아는 제가 알던 과거의 그 철없고 교만했던 아이가 아니었어요. 처음 시장에 나왔을 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입었던 몸빼바지와 고무장화는 이제 그 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익숙한 작업복이 되었습니다. 배곡처럼 희고 가늘기만 하던 손가락은 사계절 내내 흙과 물을 만진 탓에 굳은 살이 깊게 박이고 마디마디가 굵어져 영락없는 시장 상인의 투박한 손이 되었지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화려한 보석 반지보다 거칠어진 그 아이의 손이 수천 배는 더 아름답고 귀하다는 것을요. 수아는 이제 척 보기만 해도 어떤 배추가 속이 꽉 찼는지, 어떤 무가 더 단단하고 맛있는지를 저보다 더 잘 골라냈습니다. 손님들과 스스럼 없이 거친 농담을 주고받으며 단골을 만드는 수완도 제법 늘었지요. 교묘하게 가시를 세우고 상대를 깎아내리던 예전의 말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괄괄하지만 사람 냄새나는 시장의 언어가 완벽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주 깐깐하고 세련되게 차려입은 중년 여인이 저희 가게에 와서 알타리무 한 단을 사갔는데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자마자 씩씩거리며 찾아와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집에 가서 김치를 담갔더니 무가 너무 짜고 맛이 없다는 것이었지요. 무가 짜다는 것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불평이었습니다. 딱 보니 일부러 트집을 잡아 돈을 돌려받으려는 속셈이 뻔했지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나서서 그 여인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었겠지만 그날은 제가 나서기 전에 수아가 먼저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님, 어제 사가신 알타리무가 이거 맞아요? 저희 가게 무는 해남 땅끝마을에서 계약 재배로 가져오는 거라 달고 맛있기로 이 시장에서 소문이 자자한데요. 혹시 소금에 너무 오래 절이신 건 아니고요? 뭐야, 지금 내가 김치 담글 줄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야? 젊은 애가 말하는 싸가지 좀 봐. 당장 주인 나오라 그래. 여인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목소리를 높이자 수아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차분하게 대꾸했습니다. 제가 이 가게 주인입니다. 그리고 손님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기 시장 사람들 지금 다 손님 쳐다보고 있습니다. 멀쩡한 물건 사가서 일부러 흠집 내고 환불해달라고 생떼 쓰는 거, 그거 아주 나쁜 버릇이에요. 다른 가게 가서도 그러셨다면서요. 정 억울하시면 그 김치 들고 구청 위생과에 가서 성분 검사라도 받아보시지요. 그때 가서 누가 옳은지 가려보면 될 일 아닙니까? 수아의 당차고 논리적인 태도에 여인은 오히려 기가 질려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주변에서 구경하던 상인들이 하나둘씩 수아의 편을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저 집 채소 싱싱하고 맛있기로 유명한데 어디 와서 행패야. 아주머니 지난번에는 옆집 과일 가게 가서 썩은 과일 줬다고 난리치더니 또 시작이네 또. 결국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을 견디지 못한 여인은 두고 봐. 라는 상투적인 말을 남기고는 주랭랑을 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모든 광경을 가게 뒤편에서 흐뭇한 미소로 지켜봤습니다. 이제 제 도움이 없어도 수아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지키고 제 가게의 명예를 지킬 만큼 강하고 지혜로워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묵묵히 가게를 정리하는 수아의 등 뒤에 다가가 따뜻한 쌍화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고생했다, 우리 며느리. 오늘 아주 똑 부러지게 잘했다는 제 칭찬에 수아는 그저 어머니한테 배운 대로 한 것뿐인 거려라며 멋쩍게 웃어 보일 뿐이었지요. 아들 명수 역시 그 시간 동안 꾸준히 그리고 묵묵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회사 일이 끝나면 시장으로 달려와 가게 일을 돕는 것을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짬짬이 하던 배달 아르바이트도 계속했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매달 들어오는 월급과 아르바이트비를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가장 이자가 비싼 대부업체의 빚부터 차근차근 청산하기 시작했지요. 얼마 전에는 드디어 마지막 대부업체 빚을 전부 갚았다며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제게 찾아와 통장 내역을 보여주며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고된 삶의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빚을 갚아나가는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고 탓하는 대신 서로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법을 배웠고 진정한 의미의 동반자이자 부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날은 모처럼 시장 전체가 문을 닫는 정기 휴일이라 저도 집에서 하루 종일 밀린 잠을 자며 모처럼의 여유를 즐기고 있었지요. 저녁 무렵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어보니 아들 내외가 환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수아의 양손에는 직접 장을 봐 온 싱싱한 식재료들이 가득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제가 근사하게 차려드릴게요.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이나 보면서 푹 쉬고 계세요. 수아는 이제 저희 집 부엌이 제 부엌인 양 익숙하게 들어가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며 부엌에서 들려오는 경쾌한 칼질 소리와 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느새 그 아이의 칼질 소리는 제법 능숙해졌고 찌개가 끓는 냄새는 구수하게 집 안가득 퍼져나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수아가 정갈하게 차려진 저녁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신이 직접 번 돈으로 재료를 사서 제게 어깨너머로 배운 솜씨로 끓여낸 된장찌개와 몇 가지 나물 반찬들이었습니다. 솜씨는 아직 저를 따라오려면 멀었지만 그 된장찌개는 제가 평생 먹어본 음식 중 가장 깊고 구수한 맛이 났습니다. 저희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한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서로의 눈치를 보며 이어가던 불편한 침묵이나 서로에게 상처를 주던 가시 돋친 대화는 없었습니다. 대신 시장에서 있었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 이웃가게 상인들의 흉,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에 대한 소박하지만 희망 섞인 대화가 오갔습니다. 식사를 거의 마칠 무렵 수아가 뜸을 들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시장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어요. 땀 흘려 돈 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거룩한 일인지, 그리고 거짓 없이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요. 예전에는 남들처럼 비싼 옷을 입고 좋은 차를 몰고 넓은 집에 사는 것만이 행복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수아는 식탁 너머로 손을 뻗어 제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의 손은 굳은 살이 단단히 박여 거칠었지만 그 어떤 손보다 따뜻하고 정직했습니다. 지금은 고된 하루 일을 마치고 명수 씨랑 나란히 집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이, 그리고 주말마다 어머니랑 시장에서 함께 일하는 이 시간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이에요. 저같이 어리석었던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길을 잃고 헤매던 저를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그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수아의 손을 더 힘주어 마주 잡아줄 뿐이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까지 깨끗하게 마친 수아는 돌아가기 전 제게 낡은 통장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동안 가게에서 일하며 받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꼬박 모은 통장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저희가 갚아야 할 돈의 일부예요. 비록 큰 돈은 아니지만 저희의 마음이니 꼭 받아주세요. 저는 그 통장을 받지 않고 단호하게 수아의 손으로 다시 밀어 넣었습니다. 됐다. 그 돈은 이제 너희들 돈이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부터는 그 돈을 종잣돈 삼아 너희들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워봐라.
시장 한편에 작은 가게라도 하나 얻어서 너희들만의 장사를 한번 시작해보는 것도 좋을 게다. 이제 너는 그럴 자격이 충분하고도 남는다. 제 말에 수아와 명수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동그래졌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 아이에게 제 방식대로 건네는 완전한 용서이자 두 아이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축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돌아가는 길에 현관문 앞에서 한참 동안 저를 향해 아주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 위로 따뜻한 거실의 불빛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렇게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마침내 빠져나와 다시 따뜻한 빛 속에서 하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또 한 해의 세월이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길게 드리워져 있던 그늘은 이제 흔적도 없이 완전히 걷혔고 그 자리에는 소란스럽지만 평온하고 가난하지만 소박한 행복이 따뜻하게 자리 잡았지요. 저희를 나락으로 빠뜨릴 뻔했던 실버골드 인베스트먼트 금융 사기 사건은 저희의 신고를 기점으로 대대적인 경찰 수사가 이루어져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주범이었던 박 본부장을 비롯한 사기꾼 일당은 모두 재판에 넘겨져 각자 저지른 죄의 무게에 걸맞은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신문 사회면에 작은 기사로 실렸습니다. 피해자들이 힘을 합쳐 민사소송을 진행한 덕분에 피해 금액의 일부라도 돌려받게 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왔지만 저희는 애초에 그 돈을 기대하지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저희는 잃어버린 돈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소중한 것들을 얻었으니까요. 제 이야기는 어느새 시장 바닥에 전설이 되어 저는 사기꾼 잡는 여장부라는 다소 거창한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시장 동료들은 저만 보면 마치 큰 영웅이라도 만난 것처럼 치켜세우며 그날의 무용담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달라고 졸라댔지요. 누님, 그때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누님이 딱 버티고 서서 호통을 치시는데 어찌나 멋있던지 그놈들 혼쭐 나는 거 보고 제 속이 다 시원했다니까요. 정육점 김 사장은 아직도 그날의 흥분이 가시지 않은 듯 고기를 썰다가도 저만 보면 엄지손가락을 척 치켜세웠습니다. 욕쟁이 할매 이모는 한술 더 떴지요. 야, 김미자. 듣자 하니 네가 무슨 용감한 시민상인가 뭔가도 받았다며? 아주 출세했네, 출세했어. 우리가 아예 시장 의적단이라도 하나 차릴까? 내가 행동대장 맡을 테니 너는 두목해라. 이 나라 좀도둑들은 우리가 다 쓸어버리는 거야. 저는 그저 나이 들어서 주책들이다라며 손사래를 치고 껄껄 웃을 뿐이었지만 위기의 순간에 제 일처럼 발벗고 나서준 든든한 이웃들이 있다는 사실에 마음 한구석이 늘 훈훈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제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바로 지난번 사기 사건을 담당했던 그 젊은 형사였습니다. 저는 또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요. 하지만 형사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용감한 시민상이라는 큼지막한 글씨와 함께 제 이름 석자가 뚜렷하게 적힌 표창장이었습니다. 김미자 어머님, 어머님께서 보여주신 용기 덕분에 저희가 사회의 독버섯 같은 대규모 금융사기 조직을 일망타진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분들도 어머님 덕분에 두려움을 이겨내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 서장님께서 어머님께 꼭 직접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색하고 쑥스러워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내가 뭘 했다고 이런 귀한 걸 다 주십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뭘요? 아닙니다, 어머님. 그리고 저희가 어머님께 염치 없지만
부탁드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형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최근 저희 지역에 저와 같은 노인들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경찰에서 아무리 예방 교육을 해도 어르신들이 잘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험이 있는 제가 직접 나서서 노인정에 찾아가 어르신들에게 사기 예방법에 대해 강연을 좀 해줄 수 있겠냐는 부탁이었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생 배추와 무만 팔아온 무식한 늙은이가 감히 누구를 가르친다는 것이 왠지 가당찮고 쑥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저의 아팠던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 예방주사가 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고심 끝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이후 제게는 시장 상인이라는 직함 외에 금융사기 예방 시니어 자문위원이라는 아주 거창한 직함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한 달에 2번 저는 가장 깨끗하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지역 노인정을 찾아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사기꾼들의 교묘한 수법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 절대로 낯선 사람의 달콤한 말에 속아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고 목청껏 열변을 토했지요. 처음에는 어색해하고 반신반의하던 어르신들도 저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제 삶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새로운 보람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었어요. 아들 내외는 제가 내어준 통장의 돈을 소중한 종잣돈 삼아 시장 안쪽에 작은 점포를 얻어 아담한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수아는 제가 가르쳐준 손맛에 자신만의 깔끔하고 정갈한 솜씨를 더해 정직하고 맛깔스러운 반찬들을 만들어냈지요. 명수는 퇴근 후 가게에 들러 늦게까지 아내를 돕고 무거운 짐을 나르고 배달을 하는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아직 은행에 갚아야 할 빚이 조금 남아 있었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돈에 쪼들리거나 보이지 않는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 제 힘으로 가게를 꾸려나가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기쁨과 보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이제 두 사람은 주말마다 제 가게에 들러 일손을 돕고 저녁이면 다 함께 모여 소박한 밥상을 나누는 것이 저희 가족의 당연하고도 소중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또 한 해가 저물어가는 쌀쌀한 겨울의 문턱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어김없이 좌판에 앉아 목도리를 단단히 여미고 손님을 맡고 있었지요. 쌩쌩 부는 찬바람에 손끝이 시려 입김을 불고 있는데 저 멀리서 아들 내외가 밝은 얼굴로 제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수아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끈한 찐빵이, 명수의 손에는 제가 좋아하는 뜨거운 믹스커피가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날도 추운데 고생 많으세요. 이거 드시면서 하세요. 수아는 제 손에 찐빵을 쥐어주고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제 옆에 쪼그려 앉아 시든 배춧잎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명수는 제 어깨를 주물러주며 엄마 오늘 장사 잘 돼? 이따 마감할 때쯤 다시 올게라며 말을 건넸지요. 그렇게 나란히 앉아있는 저희 세 사람의 모습을 지나가던 시장 사람들이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깊게 마시며 제 앞에 펼쳐진 이 소중한 풍경을 가만히 눈에 담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참으로 길고 험난한 시간을 건너왔습니다. 서로를 향한 분노와 원망으로 서로의 가슴을 핥히던 시간도 있었고 캄캄한 절망의 끝에서 모든 것을 놓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지요. 하지만 저희는 그 모든 풍파를 함께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어떤 것은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뿌리를 내린 진짜 가족이라는 이름의 나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부르든 이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억척스럽고 무식한 시장 할머니라고 부르든 사기꾼 잡는 여장부라고 부르든 저는 그저 제 가족을 지키고 제게 주어진 인생을 책임지며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김미자일 뿐이니까요. 제 나이 이제 75, 제 인생은 여전히 분주하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법 괜찮았던 이 인생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